부가 폐기하라고 지시한 8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단 1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5분이 일본 열도 전체를 뒤집어 놓았죠. 그날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 회의장에는 기자 100여 명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만석이었고 복도까지 사람이 밀려 나와 있었어요. 단상에 선 남자가 낡은 서류 봉투에서 보고서를 꺼내 들자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처분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정부가 감추려 했던 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방청석 뒤편에 앉아있던 사무차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야시다. 당장 그만두게. 마이크 꺼. 경위 2명이 단상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제지했죠. 참고인의 발언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계속하세요. 그 순간 방송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문부성 현직 심의관, 정부 보고서 은폐 의혹 생중계 폭로.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종대왕이 없었습니다. 일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비처럼 쏟아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발언 영상은 30분 만에 조회수 400만을 넘었습니다. 방송국 전화는 마비됐고 다음날 아침 일본의 모든 신문 일면에 같은 문장이 실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종대왕이 없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그날 국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6개월 전 서울의 어느 오래된 수장고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한 나라의 엘리트 관료가 왜 제 조국의 국회에서 이웃나라 임금의 이름을 불러야 했는지, 그리고 그 대답 속에 왜 눈물이 섞여 있었는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하야시다 켄지, 문부과학성 심의관입니다. 그 생중계의 단상에 서 있던 남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평생을 글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문화청 국어과장 시절에는 상용한 자표, 개정 실무를 맡았고 지금의 일본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육 한자 1026자의 배열도 제 손을 거쳤습니다. 한자 검정은 당연히 1급이고 서예는 사범 자격까지 땄습니다. 집안 서재에는 증조부 때부터 내려온 논어 병풍이 서 있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저도 3대가 교육행정에 몸담았습니다. 할아버지 하야시다 세이지로는 전쟁이 끝나기 전 바다 건너 외지에서 교육행정을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집안에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용히 화제를 돌리셨죠. 저는 그 침묵의 진짜 이유를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말입니다. 저에게는 흔들린 적 없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어 표기 체계야말로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문자 시스템이라는 믿음입니다. 한자의 깊이, 히라가나의 부드러움, 가타카나의 정확함. 이 삼중 체계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민족은 세계에 우리뿐이라고 저는 강연 때마다 자랑스럽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의 끝에는 늘 이런 말을 덧붙였죠. 이웃 나라의 글자를 보십시오. 한자라는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문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편리함은 깊이의 적입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열흘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해 봄이 끝나갈 무렵 제 책상 위에 내선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무차관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일본은 서류 한 장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발단은 지방 도시의 84살 노인이었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를 바꾸러 관공서 창구에 갔는데 서류가 반려됐습니다. 이유를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죠. 신분증에 적힌 성씨의 한자와 행정 전산망에 등록된 한자의 획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이토라는 성씨인데 이 성씨는 발음은 하나여도 쓰는 한자가 4종류나 됩니다. 노인은 석 달 동안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내 이름을 80년 넘게 썼는데 나라가 내 이름을 못 읽는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가자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름 한자 불일치로 행정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확인된 것만 4만 7천 건. 게다가 디지털청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행정 디지털화의 최대 병목은 시스템이 아니라 문자다. 관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총리 지시로 곧바로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죠. 이름하여 국어 디지털 개혁 검토회. 그리고 그 검토회 명단 맨 위에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국어 정책 32년. 문부성에서 글자를 아는 사람은 하야시다라는 평판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쭐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쭐함은 사무차관실 문을 여는 순간 끝났습니다. 사무차관 카게야마. 문부성의 인사권을 쥔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차관실 창밖으로는 관청가의 은행나무 가로수가 내려다 보였죠. 그는 저를 앉히더니 서류 하나를 책상 위로 던지듯 밀었습니다. 하야시다 군. 한국 출장이다. 이주. 한국 말입니까? 검토회 명목상 해외 사례 조사가 필요해졌어. 국회 질의서에 한글 입력 모델은 검토했는가라는 항목이 들어왔거든. 야당 놈들이 귀찮게 됐지.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카게야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이미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모델, 일본 적용 불가 결론 보고. 범위는 무슨 범위?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 자네는 서울에서 사진 몇 장 찍고 회의록 몇 장 만들어서 이 결론에 살을 붙여오면 돼. 알리바이야, 알리바이. 국회에 검토는 했습니다라고 답할 알리바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관료의 습관으로 물었죠. 만에 하나 조사 결과가 결론과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카게야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르게 나올 리가 있나? 언문이야, 언문. 자기들 나라에서도 400년 넘게 천대받던 글자야. 그런 걸 배우겠다고 문부성이 고개를 숙이면 이 나라 체면이 뭐가 되나. 조상님들 뵐 낯이 없지.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그 말투가 귀에 생생합니다. 하야시다 군. 자네 정년까지 4년 남았지. 퇴직 후 자리는 내가 봐주겠네. 산하재단 이사장 자리가 하나 빌 거야. 일만 깔끔하게 처리하면 말이지. 당금과 채찍을 한 문장에 담는 사람. 그게 카게야마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차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다. 아니, 정해져 있는 게 맞다. 한글에서 배울 것 따위 있을 리가 없으니까. 사흘 뒤 검토의 출범 보고를 위해 의원회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당 문교족 의원인 오니 씨를 만났죠. 오니 씨는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업문 조사에 국민 혈세를 쓴다고. 하, 문부성도 참 한가하군. 보좌관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오니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이면 바닥까지 보고 올 텐데 2주씩이나 가나 뭐 좋아. 하야시다 심의관이라고 했나. 가서 확인만 해와. 그 나라 글자가 왜 안 되는지 말이야. 우리 지역구 어르신들이 요즘 한류다 뭐다 시끄러운데 문부성이 확실하게 못을 박아줘야지. 일본의 글이 최고라고. 굴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오니 씨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이 천박했을 뿐 방향은 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시 제 머릿속에는 3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를 저는 종교처럼 믿었습니다. 첫째, 한글은 결핍의 문자다. 한자를 버렸으니 같은 소리의 말들을 구분할 수 없고 따라서 깊은 사유를 담을 수 없다. 둘째, 일본의 삼중 표기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체계다. 배우기 어렵다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격조다. 어려운 문자를 다루는 민족이 수준 높은 민족이다. 셋째, 로마자로 입력하는 것은 종속이 아니라 국제화다. 전 세계가 알파벳 자판을 쓴다. 우리가 로마자를 거쳐 일본어를 치는 것은 세계 표준에 올라탄 것이다. 이 3번째 확신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여러분은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출장 이틀 전 밤 9시가 넘어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스기모토 겐 선생님, 도쿄대 명예교수이자 문자학의 원로, 그리고 제 대학 시절 은사였습니다. 올해 79이신 선생님은 수학이 너머에서 대뜸 이렇게 물으셨죠. 켄지, 서울에 간다고 들었네. 예, 선생님. 요식행위입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요식행위라.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한 가지만 약속하게. 눈을 뜨고 다니겠다고.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의 32년이 흔들릴 걸세. 나는 50년이 흔들렸으니까. 저는 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문자를 연구한 노학자가 업문의 나라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선생님도 연세가 드셨습니다. 제 32년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트렁크를 마저 쌌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결론 페이지만 비워둔 87페이지짜리 보고서 골격과 제가 직접 만든 한자, 필담 카드 3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이니 말이 안 통해도 글로 쓰면 통할 거라는 계산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오만입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출장. 하지만 비행기 바퀴가 인천 활주로에 닿는 순간부터 그 각본은 한 줄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기 전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자 없는 나라의 거리는 그림책처럼 유치할 것이다. 표음 문자만 나열된 간판은 정보의 밀도가 낮아서 지식인의 눈에는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입국장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처음 보는 글자인데도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호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꺾인 획, 나란한 두 줄. 마치 수학 기호처럼 패턴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안내판을 올려다봤죠.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것이다. 단순한 것은 유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필담 카드를 자랑스럽게 꺼냈죠. 호텔 이름과 위치를 또박또박 한자로 적은 카드였습니다. 한자 문화권의 교양인이라면 이 정도는 읽겠지. 그런 마음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기사는 카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거 보십시오. 이게 한자를 버린 대가입니다. 제 나라 지척의 문자도 못 읽는 문맹이 된 겁니다. 저는 보고서 첫 장에 쓸 문장까지 머릿속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감은 10초를 가지 못했습니다. 기사가 스마트폰을 집어들더니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3초나 걸렸을까요? 스마트폰에서 또렷한 일본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손님, 광화문 근처 호텔이 맞으십니까? 25분 정도 걸립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얼굴이 달아올랐죠. 글자를 버린 문맹을 확인하러 온 제가 그 나라 청년의 손바닥 안에서 통역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의 손가락은 화면을 두드리기만 했지 무언가를 고르는 동작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그날 밤에야 깨닫게 됩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밤 10시였습니다. 시차는 없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저는 호텔 뒤편 골목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에 작은 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묵 국물에서 김이 오르고 참기름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백열등 아래로 과일 좌판이 늘어서 있었죠. 도쿄의 뒷골목과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더 소란스럽고 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이번 출장의 첫 번째 균열과 마주쳤습니다. 귤 좌판 뒤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려던 제 발이 멈춘 건 할머니의 두 엄지손가락 때문이었습니다. 주름진 두 엄지가 화면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르는 족족 화면에 글자가 완성되고 있었어요. 망설임도 멈춤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물건을 고르던 손님이 웃으며 말을 건넸고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대화 속에서 숫자 하나만은 알아들었습니다. 87. 손님이 놀라며 되묻는 눈치였고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죠. 손주에게 문자를 보내는 중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87.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제 어머니가 올해 89이십니다. 몇 해 전 저는 어머니께 스마트폰을 사드리고 문자 보내는 법을 알려드리려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일본어로 문자를 치려면 먼저 로마자를 알아야 합니다. 아리가토 한마디를 보내려면
알파벳 자판에서 8글자를 순서대로 누르고 화면에 뜨는 변환 후보 중에서 맞는 표기를 골라야 하죠. 어머니는 사흘 만에 손을 저으셨습니다. 켄지야, 나는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일본 글을 치니? 저는 그때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어머니.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뒤로 지금까지 문자 대신 전화만 쓰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87의 시장 할머니가 좌판에 앉아 손주에게 문자를 치고 계신 겁니다. 변환 후보를 고르는 창은 화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누르는 순간 글자가 태어나고 글자가 모여 그대로 문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골목에 5분을 서 있었습니다. 어묵 국물의 김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데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낮에 택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의 손가락에도 고르는 동작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87의 노인부터 30의 기사까지 남의 알파벳을 거치지 않고 자기 글자를 바로 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우연일 것이다. 저 할머니가 특별한 것이다. 내일부터 제대로 조사하면 허점이 쏟아질 것이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을 겸 보고서 결론란에 첫 문장을 미리 적어 두기로 했죠. 한글 모델, 일본 적용 불가. 이 8글자만 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판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쳤습니다. 알파벳으로. 태, 키, 요, 우. 화면에 로마자가 떠올랐고 변환키를 누르자 후보가 3개 나타났습니다. 적용이라는 한자를 고르려던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본어를 쓰기 위해 저는 먼저 영어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나라 글을 적기 위해 남의 나라 글자를 두드리고 기계가 내미는 후보들 중에서 제 나라 글자를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단 하루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는 이 과정이 그날 밤 처음으로 이상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그 할머니에게는 없던 단계가 국어 정책 32년의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8글자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창가에 섰죠.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의 사람들은 모두 변환이라는 단계 없이 살아간다는 말인가? 설마, 그럴 리가.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9시 약속 장소인 국립한글박물관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박물관 자문위원 백강현. 74. 그는 제게 손을 내밀며 첫 마디를 건넸습니다. 하야시다 선생. 먼 길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로비는 아침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백강현 위원은 짙은 회색 두루마기 차림에 등이 꼿꼿한 노인이었습니다. 74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이 형형했죠. 그 옆에는 30대 중반의 여성 연구관이 서 있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담당 김세린 연구관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네며 준비해 온 문장을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의 하야시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사흘이면 충분할 겁니다. 두 분의 시간을 오래 뺏지 않겠습니다.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백강현 위원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답하셨죠. 형식적인 절차라면 형식적인 것부터 하나 확인하고 시작하시지요. 5분이면 됩니다. 그는 저를 박물관 2층의 체험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커다란 스크린 앞에 키보드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세린 연구관이 화면에 문장 하나를 띄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회의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하야시다 선생님은 이 문장을 일본어로, 저는 한국어로 입력하겠습니다. 뜻은 완전히 같은 문장입니다. 화면에 타수와 시간이 기록됩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32년 관료 생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문서를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타자 속도라면 문부성 안에서도 빠른 축이었죠. 시작 신호가 울렸고 저는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라이슈, 스이오비. 로마자로 소리를 치고 스페이스 키로 변환 후보를 띄우고
맞는 한자를 고르고 다시 다음 어절로 손에 익은 그 리듬대로였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엔터 키를 누른 순간 옆자리는 이미 조용했습니다. 김세린 연구관은 두 손을 무릎에 내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결과가 떴습니다. 김세린, 입력 시간 7초, 타수 58타, 변환 횟수 0회. 하야시다 켄지, 입력 시간 21초, 타수 96타, 변환 횟수 6회. 3배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장이 바뀌었고 저는 이를 악물고 쳤습니다. 결과는 19초 대 6초. 한 번 더 했습니다. 20초 대 7초. 3번 모두 3배 안팎이었습니다. 지나가던 관람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스크린을 구경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제 화면을 가리키며 엄마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김 연구관이 통역해줬는데 아이의 말은 이랬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영어로 쳐?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얼굴이 아니라 귀까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환 횟수 0회. 그 항목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변환이 없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김세린 연구관이 자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글 자판에는 자음과 모음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소리나는 대로 누르면 글자가 조립됩니다. 기역, 니은 하고 누르면 간이 되는 식이죠. 소리가 곧 글자라서 중간에 기계에게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후보를 고르지 않는다.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글자를 직접 치니까요. 저는 반격할 지점을 찾았습니다. 32년 관료의 본능이었죠. 젊은 분이니 빠른 겁니다. 노인들은 다를 텐데요. 일본에서도 젊은 층은 빠릅니다. 문제는 고령층입니다. 그러자 백강현 위원이 조용히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마침 박물관 앞마당으로 단체 견학을 온 어르신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핏 봐도 이르는 넘어 보이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그분들 손에 하나같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몇 분은 걸으면서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분들 지금 단체 대화방에서 점심 메뉴 투표 중이실 겁니다. 김 연구관이 웃으며 통계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70대의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률. 저는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에서 고령층 디지털 소외 대책 예산을 편성하던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셔서가 아닙니다. 백강현 위원이 말했습니다. 글자가 쉬워서입니다. 여든 노인이 손주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건 노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글자가 노인을 버리지 않아서입니다. 글자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새벽 골목시장에 87살 할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자 대신 전화만 쓰시는 제 어머니도.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조사 일지 첫 장에 이렇게 적으려 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적고 말았습니다. 첫째 날, 3배, 변환 0회, 글자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글자는 누구를 버리고 있는가? 헤어질 때 백강현 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가락 이야기를 했으니 내일은 소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야시다 선생, 내일이 아마 오늘보다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박물관 세미나실 책상 위에는 낡은 카세트 녹음기와 스피커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강현 위원은 종이 2장을 나눠주셨습니다. 한 장에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표, 다른 한 장에는 한글 자모표가 인쇄돼 있었죠. 지금부터 소리를 10개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의 지명, 사람 이름, 흔한 외국어 단어들입니다. 들리는 대로 각자의 글자로 받아 적어보시지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커피, 빅토리, 파더, 땡큐, 맥도날드, 파리, 런던의 지하철역 이름, 베트남 사람 이름, 아랍의 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물 흐르는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까지 저는 자신 있게 받아 적었습니다. 가타카나는 외래어를 위해 존재하는 문자니까요. 하지만 10개 중 3번째쯤부터 펜을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커피의 첫 소리를 적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본 글자에는 프와 흐 사이의 그 소리, 영어의 F 소리를 적을 글자가 없습니다. 저는 코이라고 적었습니다. 빅토리의 V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로 적을 수밖에요. 땡큐의 첫 소리, 혀를 이 사이에 무는 그 소리는 아예 손을 들었습니다. 산큐. 저는 그렇게 적으며 처음으로 제 손끝이 부끄러웠습니다. 받아쓰기가 끝나고 김세린 연구관이 두 사람의 답안을 스크린에 나란히 띄웠습니다. 그리고 원어 발음을 다시 들려주며 한 글자씩 비교했습니다. 한글 쪽 답안은 원래 소리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어 쪽 답안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소리의 그림자만 밟고 있었습니다. 빌딩이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백강현 위원이 말했습니다. 일본 글자로는 비로딩구 5글자가 됩니다. 한글로는 빌딩 2글자면 끝나죠. 문제는 글자 수가 아닙니다. 비로딩구라고 100번을 읽어도 원래 소리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표기 음절이 많고 적음이 문자의 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자는 그 민족의 말을 적으면 충분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백강현 위원이 뜻밖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숫자 3개를 띄우게 했습니다. 한글, 현대 자모 24자로 조합 가능한 음절 1만 1천여 개, 일본 가나로 표기 가능한 음절 약 300개, 중국어 병음으로 표기하는 음절 약 410개. 경말씀을 하셨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민족의 말만 적겠다고 만든 문자가 있고 세상의 소리를 다 적어보겠다는 야심으로 설계된 문자가 있습니다. 후자가 어떤 물건인지 오후에 보여드리지요. 오후에 저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문자를 32년 다룬 일본 관료에게 그 원리가 어떻게 보였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김세린 연구관이 화면에 사람 얼굴의 단면도를 띄웠습니다. 혀와 이와 입술과 목구멍이 그려진 해부도였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붙는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입니다. 글자가 곧발음 기관의 설계도인 셈이죠. 설계도라니 그건 비유가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비유가 아닙니다. 소리가 세지면 획을 하나 더합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 디귿에 더하면 티읕, 소리를 겹치면 글자도 겹칩니다. 규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통합니다. 예외 암기가 아니라 원리 이해로 배우는 문자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책상에 한글 자모표를 펼쳐놓고 결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문자든 반드시 어딘가에 모순이 있습니다. 영어는 같은 철자가 단어마다 다르게 소리나고 일본어는 같은 한자가 있는 법을 4-5개씩 거느립니다. 한글에도 분명 그런 구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자정을 넘겨가며 자모표를 분해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볼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획 하나, 점 하나가 전부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떴다는 모음 3개가 조합되어 모든 모음을 만들고 발음 기관을 본뜬 자음 5개가 가획되어 모든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결함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저는 설계도를 발견한 겁니다. 580여 년 전에 한 사람의 임금이 백성을 위해 그린 설계도를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손이 한글 자판 연습 앱을 내려받아 놓았던 겁니다. 언제 깔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연습 기록에는 이렇게 찍혀 있었죠. 어제 23분, 오늘 41분. 머리가 부정하는 것을 몸이 먼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쿄였습니다. 카게야마 사무차관의 목소리는 술이 몇 잔 들어간 듯 늘어져 있었지만 내용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야시다 군. 서울물이 좋은가 봐. 박물관에 사흘 연속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일정을 누군가 보고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대사관에서 연락관으로 붙여준 츠카다 서기관이 카게야마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사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 확인은 무슨? 보고서 초안은 관방 라인에서 벌써 다듬어 놨어. 자네는 날짜하고 서명만 채우면 돼. 쓸데없는데 정 붙이지 말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카게야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레 서울에서 무슨 국제 세미나가 열린다던데 얼씬도 하지 마. 기자들이 올 거야. 문부성 심의관이 한글 찬양 행사장에 앉아 있는 사진이라도 찍히면
자네, 남은 4년이 아주 재미있어질 테니까. 전화가 끊기고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 협박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반드시 그 세미나에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도쿄가 저렇게까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그곳에 진실이 있을 테니까요. 이틀 뒤 서울 시내 컨벤션홀에서 문자와 디지털 정책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2개국에서 온 학자와 정책 담당자 200여 명이 모였고 동시통역 부스가 6개나 돌아가는 큰 행사였습니다. 저는 뒷줄 구석에 앉았습니다. 명찰은 뒤집어 놓았죠. 부끄럽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도쿄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의 마지막 발표자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온 저우밍이라는 학자였습니다. 은퇴 안경에 값비싼 양복, 그리고 연단에 오르자마자 좌중을 내려다보는 그 시선. 저는 첫마디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둡시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발음 기호입니다. 장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우밍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술 어휘의 태반이 한자어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만들어준 개념 없이는 학문도, 법률도, 행정도 논할 수 없는 언어라는 뜻이죠. 뿌리는 우리에게 있는데 잎사귀가 제 잘난 줄 압니다. 앞줄에 한국 학자 몇 분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도로 앉는 게 보였습니다. 저우밍은 오히려 즐기는 표정이었습니다. 타자가 빠르다, 배우기 쉽다. 요즘 그런 자랑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젓가락질이 빠른 것과 문명은 다른 겁니다. 문명은 5,000년의 축적입니다. 편리함은 깊이의 적이지요. 편리함은 깊이의 적.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문장은 제가 32년 동안 강연에서 써온 문장이었습니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논리가 남의 입에서, 그것도 저토록 오만한 얼굴 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 기분을 아십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 얼굴은 몹시 추했습니다. 저우밍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연단을 내려갔습니다. 머지않아 세계는 중국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한글은 관광 기념품으로 남겠지요. 부채나 열쇠고리처럼 말입니다. 객석에서 야유가 나오려는 순간 사회자가 서둘러 다음 발표자를 불렀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는 뜻밖에도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김세린 연구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연결하며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발표에 대한 답은 자료화면 3장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첫 장이 떴습니다. 중국의 초등학교 교실 사진이었습니다. 칠판에 알파벳이 가득했죠. 중국 어린이가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한자가 아니라 로마자 병음입니다. 자기 글자를 쓰기 위해 먼저 남의 알파벳을 배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음, 즉 알파벳을 쳐서 한자 후보를 고릅니다. 5,000년의 문자가 26자의 문 앞에서 줄을 서는 셈이지요. 장내에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우밍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둘째 장이 떴습니다. 병음으로 구별해 적을 수 있는 음절은 약 410개. 성조를 빼면 세계의 지명과 인명 대부분이 뭉개집니다. 참고로 한글은 1만 1천여 개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실험한 받아쓰기 결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셋째 장에는 문해율 통계가 떴습니다. 글자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따지는 단순 문맹률에서 한국은 사실상 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가 해마다 세계 문맹 퇴치의 공을 세운 이들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은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문자의 격을 물으셨으니 국제사회가 정한 격을 답으로 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우밍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통계 장난입니다. 서구가 아시아를 갈라놓으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해요. 김세린 연구관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그 발표 원고 무엇으로 입력하셨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우밍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제 노트북으로 떨어졌습니다. 열려있는 화면 귀퉁이에 알파벳 병음 입력기가 떠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그걸 보고 웃음을 터뜨렸고 웃음은 파도처럼 뒤로 번졌습니다. 저우밍은 노트북을 낚아채듯 덮더니 자료 가방을 챙겨 옆문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에는 구겨진 발표 원고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 논리와 똑같은 논리가 무너지는 광경에 제가 박수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손바닥이 아플 만큼.
하지만 그날의 진짜 사건은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기조 발표자가 연단에 오르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날 뻔했습니다. 백발의 노학자, 지팡이, 도쿄대 명예교수 스기모토 겐, 제 은사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여기에? 사회자가 양력을 소개하는 동안 선생님은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뒷줄 구석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와 있을 줄 알았다는 듯이. 발표 제목은 가나의 비극입니다. 첫 문장부터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일본 문자학의 원로가 국제 무대에서 자국 문자의 비극을 말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일본어는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저는 그 아름다움을 5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학자로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선생님은 잠시 물을 한 모금 드셨습니다. 컵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이 뒷줄에서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언어를 적기 위해 매일 남의 알파벳을 빌립니다. 일본의 아이들은 국어 시간에 로마자 입력부터 배웁니다. 빌딩이라는 소리를 비루딩구로밖에 적지 못하는 300개의 음절 안에서 우리는 3개의 소리를 구겨 넣으며 삽니다. 저는 평생 그것을 개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성이 아니라 한계였습니다. 장내는 숨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에 소리를 그리는 법을 아는 문자가 있습니다. 발음 기관을 본떠 글자를 설계하고 세상의 소리를 다 담겠다는 야심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있습니다. 학자가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데 50년이 걸렸다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자존심이었겠지요. 저는 오늘 그 자존심을 여기 내려놓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백발의 노학자가 연단에서 허리를 굽히는 그 몇 초 동안 200명이 앉은 홀에서는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을 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에서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켄지, 눈을 뜨고 있었나? 선생님, 어째서 저런 말씀을? 도쿄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시려고? 들을 만큼 들었네. 자네 차관한테서 어제도 전화가 왔더군. 늙은이가 노망이 났느냐고. 선생님은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웃음기를 거두고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켄지, 박물관의 백강현 선생께 부탁드리게. 수장고를 보여달라고. 자네가 이 나라에서 꼭 봐야 할 것은 키보드가 아니야. 그 지하에 있네. 지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글자의 값이 있네. 글자 하나가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 거기 가면 알게 될 걸세. 그리고 켄지, 각오하고 가게. 자네한테는 남들보다 훨씬 비싼 곳일 테니. 저는 그 마지막 말의 뜻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알게 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 저는 그 지하에서 제 성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틀 뒤 아침 백강현 위원은 저를 박물관 3층의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낮은 조도의 방 한가운데 유리장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죠.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단정한 붓글씨.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본이었습니다. 세상의 문자 가운데 누가 언제 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가 책으로 남아있는 문자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백강현 위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유리장 안의 책을 보는 눈빛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580여 년 전 임금이 직접 서문을 썼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저는 유리장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가엾어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임금. 문자의 역사를 30년 넘게 다뤘지만 그런 창제 동기는 어느 나라 기록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자는 늘 권력의 도구였고 지배의 기술이었습니다. 백성에게 글자를 준다는 것은 백성에게 목소리를 준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의 어느 권력이 그런 일을 스스로 합니까?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숫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위원님, 방금 28글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한글은 24이라고 배웠습니다만. 백강현 위원이 처음으로 활짝 웃으셨습니다. 드디어 물으시는군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저를 옆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벽면 가득 옛 글자들이 확대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글에는 없는 처음 보는 글자 4개가 거기 있었습니다. 만들어질 때는 28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넷이 쓰이지 않게 됐지요. 그런데 하야시다 선생, 그 사라진 글자들이 무슨 소리를 적던 글자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화이트보드에 글자를 하나 그렸습니다. 입술 소리 글자 아래에 동그라미를 받쳐 쓴 모양이었습니다. 입술을 가볍게 스치는 소리. 영어로 치면 F와 V입니다. 커피를 코이로밖에 못 적는 그 소리. 여기 이 글자가 적던 소리입니다. 저는 어제의 받아쓰기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백강현 위원은 이어서 시옷과 디귿을 나란히 쓰고 리을을 겹쳐 쓰고 점 하나로 된 모음을 그렸습니다. 혀를 이 사이에 무는 소리, 땡큐의 그 첫 소리. 옛사람들은 이 소리와 혀소리 글자를 나란히 붙여 적는 법을 알았습니다. 혀를 마는 알소리는 리을을 겹쳐 적자는 논의가 있고 이 점 하나짜리 모음은 지금의 어느 모음도 대신 못하는 깊은 소리를 담던 글자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제 저를 3배 차이로 이긴 그 한글이 F와 V도 없고 그 소리들도 못 적는 지금의 한글이 원래 물건의 축소판이라는 겁니까? 축소판이라기보다는 백강현 위원은 잠시 단어를 고르셨습니다. 봉인이지요. 칼집에 든 칼입니다. 필요하면 다시 꺼내 쓸 수도 있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저는 결함을 찾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함은커녕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 문자가 전성기의 모습조차 아니라는 사실을 방금 들은 겁니다. 완제품인 줄 알았던 상대가 사실은 한 팔을 등 뒤로 묶고 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야시다 선생, 백강현 위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이 글자의 진짜 이야기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 글자가 어떤 세월을 건너 지금 선생 앞에 있는가, 그것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저를 연표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반포되고 58년 만에 이 글자는 제 나라 임금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폭군을 비판하는 글이 이 글자로 나붙자 왕은 명을 내렸지요.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라. 이미 아는 자는 쓰지 못하게 하라. 아는 자를 고발하지 않으면 이유까지 벌하라. 문자를 국가가 금지했다고요. 그 뒤로도 지배층은 이 글자를 언문이라 불렀습니다. 산 것들의 글, 아녀자의 글이라는 뜻으로요. 과거 시험도 관청 문서도 전부 한자였습니다. 이 글자가 이 나라의 공식 문자가 되기까지 반포로부터 448년이 걸렸습니다. 448년. 예, 448년 동안 이 글자는 어디에 있었느냐? 부엌에 있었습니다. 안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쓰는 편지에 아녀자들이 베껴 돌려 읽던 이야기책에 장돌뱅이의 장부에 있었습니다. 임금이 버리고 양반이 버려도 백성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표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관료의 질문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의 질문이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국가가 금지하고 지배층이 천대한 문자를 백성들은 어째서 500년을 지킨 겁니까? 백강현 위원은 곧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답은 제 입으로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내일 아침 지하 수장고로 모시겠습니다. 다만 하야시다 선생, 그는 처음으로 제 눈을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각오를 하고 오십시오. 이상했습니다. 스기모토 선생님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각오. 문자 자료를 보는데 무슨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저는 그날 밤 내내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쿄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카게야마가 인사말도 생략했습니다. 자네 미쳤나. 수화기 너머에서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미나장에 앉아있는 사진이 벌써 이쪽에 돌고 있어. 그 노망난 스기모토 옆에서 얼굴 감싸고 앉아있는 사진이 오니시 의원이 다음 주 국회에서 질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네. 문부성 심의관이 서울에서 한글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더라. 이렇게 말이야. 질의회가 아니라 국제학술 세미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사차. 조사는 끝났어. 카게야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돼 있다고 했지. 결론도, 본문도, 전부. 자네는 모레까지 귀국해서 서명만 하면 돼. 딱 하나만 명심하게. 모레 오후까지 하네다에 내리지 않으면
검토회 명단에서 자네 이름은 지워질 거야. 그리고 문부성 조직도에서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한가운데 줄을 긋고 위와 아래에 한 줄씩 적었습니다. 위에는 도쿄가 원하는 결론, 한글 모델, 일본 적용 불가. 아래에는 내가 본 것들, 3배, 변환 영회, 11,000대 300점, 봉인된 내 글자. 글자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저는 그 두 줄 사이에 그어진 선을 밤새 들여다봤습니다. 그 선이 무엇인지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반으로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하 수장고에서 저는 그 선을 건너게 됩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80여 년 전에 죽은 한 남자의 손에 떠밀려서 말입니다. 지하 수장고는 서늘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기계가 지키는 방. 백강현 위원과 저는 흰 장갑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차례로 켜지자 철제 서가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종이와 세월이 섞인 냄새, 오래된 도서관의 냄새였습니다. 백강현 위원은 저를 가장 안쪽 서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회색 중성지 상자 하나를 꺼내 열람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물으셨지요. 백성들이 어째서 이 글자를 500년 지켰느냐고. 여기 그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원고지 다발의 영인본과 흑백 사진들, 그리고 문서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80여 년 전, 이 땅이 남의 나라 말을 국어라고 배워야 했던 시절입니다. 학교에서 우리말을 쓰면 벌을 받고 이름마저 남의 식으로 바꾸라던 시절이지요. 그 시절에 이 나라의 국어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전을요. 말이 사라지기 전에 말을 그릇에 담아두려던 겁니다. 팔도의 말을 모으고 뜻을 풀고 철자를 통일하고 10수년에 걸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이 완성을 눈앞에 둔 어느 가을에 학자들이 일제히 검거됩니다. 학회 회원과 관련자 33명, 죄명은 학술단체를 가장한 독립운동. 백강현 위원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두루마기 차림의 남자들이 나란히 선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진 고문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감옥에서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얼어 죽고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글자를 지키다가 말입니다. 저는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학자의 얼굴들이었습니다. 저처럼 평생 책상 앞에서 산 사람들의 얼굴. 그 얼굴들이 고문실과 겨울 감옥을 견뎠다는 사실이 좀처럼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전의 원고입니다. 백강현 위원이 원고지 영인본을 가리켰습니다. 새로 줄 원고지의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26,000여 장. 재판의 증거물로 압수됐다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학자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원고를 찾지 못했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광복 직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울역의 한 운송창고에서 이 원고 뭉치가 고스란히 발견된 겁니다. 살아남은 학자들이 그 원고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고로 사전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국어사전의 뿌리가 이것입니다. 저는 장갑 낀 손으로 영인본을 넘겨봤습니다. 원고지 여백의 교정 부호와 메모가 빽빽했습니다. 종이 위에 사람의 시간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백강현 위원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 33명 가운데 한 분이 제 할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님이 2해 옥살이를 하고 나오셨을 때 몸무게가 39kg였다고 합니다. 평생 왼손 손톱 2개가 자라지 않으셨지요. 어릴 때 제가 그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면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이러셨습니다. 이건 기억하고 니은 갑시다. 기억하고 니은 갑.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얼른 열람대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돌리려고 상자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문서 사본을 집어 들었습니다. 새로 쓰기 일본어 공문서였습니다. 저는 일본 관료입니다. 그 서식이 어떤 문서인지 한눈에 알았습니다. 압수물 처리에 관한 행정문서, 원고 26,000여 장을 증거물로 이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업적인 습관으로 저는 문서를 아래까지 훑었습니다. 기한자, 담당자, 그리고 결재란. 거기서 제 시간이 멈췄습니다. 결재란의 3번째 칸, 항무국 시학관, 그리고 그 옆에 찍힌 도장의 2글자, 하야시다. 손에서 문서가 미끄러졌습니다.
종이가 열람대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수장고에 크게 울렸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다시 집어들고 도장 옆에 병기된 이름을 읽었습니다. 하야시다 세이지로, 세이지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외지에서 교육행정을 지내셨다던 할아버지. 집안의 누구도 그 시절을 입에 올리지 않던 할아버지. 그 외지가 이 땅이었고 그 교육행정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나라 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키던 원고를 압수해가는 문서에 할아버지는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것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열람대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발밑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백강현 위원이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석 달 전 일본 문부성에서 조사단이 온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명단에서 하야시다라는 성을 본 순간 손이 멎었지요. 저는 이 문서를 수백 번 본 사람입니다. 이 도장을 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 로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에 그 인사가 수장고의 찬 공기 속에서 전혀 다른 무게로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어째서 저를 내치지 않으셨습니까? 어째서 이 열흘 동안 그토록 정중하게. 백강현 위원은 한참 뒤에 답하셨습니다. 글자를 뺏으러 온 사람과 글자를 배우러 온 사람은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으셨습니다. 하야시다 선생. 선생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양해를 구하고 수장고를 나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제가 어떻게 호텔로 돌아왔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방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저는 침대 모서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조용히 자리를 뜨시던 아버지, 늘 잠겨있던 할아버지의 서재, 제 사상 앞에서조차 말을 아끼던 친척 어른들, 그 침묵의 한가운데에 이 도장이 있었던 겁니다. 밤 11시가 넘어 저는 결국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본가를 지키고 있는 형에게였습니다. 신호가 5번 울리고 형이 받았습니다. 켄지냐? 서울이라며? 이 밤에 웬일이냐? 형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할아버지 유품 말입니다. 아직 창고에 있습니까?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설마 너, 그 상자 말이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던 그 상자.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던 상자. 저는 수화기를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레까지 하네다에 내려서 해야 할 일은 카게야마의 보고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상자를 여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틀 뒤 저는 하네다에 내렸습니다. 카게야마가 정한 시한이었죠. 하지만 저는 공항에서 문부성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본가로 향했습니다. 형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손전등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창고 안쪽 맨 아래 선반이다. 아버지가 새끼줄로 3번을 묶어 두셨어. 창고는 먼지와 나프탈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맨 아래 선반에서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새끼줄은 사가 있었지만 매듭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풀지 못하게 하려던 매듭. 저는 그 매듭을 풀며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58 먹은 남자의 손이 상자 하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맨 위에 신문지에 쌓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낡은 사령장과 훈장, 그리고 흑백 사진 몇 장. 젊은 할아버지가 제복 차림으로 학교 운동장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흐린 글씨로 지명이 적혀 있었죠. 경성. 그리고 그 아래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는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만진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제가 이제는 읽을 수 있게 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야시다 선생님께. 보낸 사람의 이름은 강문수였습니다. 저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세로로 내려 쓴 단정한 한글이었습니다. 열흘 전에 저라면 한 글자도 읽지 못했을 그 글자들을 저는 더듬더듬, 하지만
분명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야시다 선생님께. 선생님이 이 글자를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글자로 씁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서 이 글자를 빼앗으려 하셨지요. 학교에서 이 글자를 쓰면 손바닥을 맞았고 아버지가 아끼시던 책들이 마당에서 불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선생님. 저는 지금 제 글자로 선생님께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지켰습니다. 부엌에서 지켰고 장독대 뒤에서 지켰고 글자 쓸 종이가 없으면 강과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쓰면서 지켰습니다. 저는 오래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 끝나던 날 교실을 나가시던 선생님이 뒤돌아서서 낮은 목소리로 하신 말을 맨 뒷자리에 저는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말로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람은 잊어도 글자는 잊지 않습니다. 부디 오래 사셔서 언젠가 이 글자를 스스로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문수 올림. 편지지가 젖어서 저는 편지를 얼른 무릎에서 떼어 놓았습니다. 제 눈물이 80년 된 종이를 적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자 안에는 마지막으로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만년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긴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떨리는 붓펜으로 쓴 한글 자모가 페이지마다 빼곡했습니다. 70을 넘긴 노인이 돋보기를 쓰고 한 획 한 획 그은 흔적이었습니다. 같은 글자를 10번, 20번씩 연습한 페이지가 수십 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읽기 위해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지우려 했던 글자를 배우고 계셨던 겁니다. 수첩 중간에는 일본어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만주족은 천하를 얻고도 제 글자를 버려 200년 만에 민족이 사라졌다. 유대인은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고도 제 글자를 지켜 살아남았다. 조선 사람들은 후자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한 것이다. 글자는 칼로 지워지지 않는다. 글자는 사람 속에 산다. 나는 글자를 지우는 일이 나라를 지우는 일인 줄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장. 거기에는 서툴지만 또박또박한 한글로 딱 2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수야, 이제 읽었다. 미안하다. 저는 창고 바닥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8 평생 그렇게 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형이 창고 문에 기대서서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에 형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셨던 거다. 이 상자가 열리면 집안이 흔들린다는 걸. 그런데 켄지야, 나는 오늘 내 얼굴을 보니 알겠다. 흔들려야 할 것은 흔들리는 게 맞아. 다음 날 아침, 저는 문부성 사무차관실에 들어섰습니다. 카게야마는 결제판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고 만년필까지 뚜껑을 열어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그 문장이 인쇄돼 있었죠. 한글 모델, 일본 적용 불가. 왔군. 서명해.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카게야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더니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하야시다 군. 자네가 서울에서 뭘 뒤지고 다녔는지 다 보고받았네. 조선어학회, 압수문서, 결제란의 도장까지 말이야. 스카다가 일 하나는 꼼꼼하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카게야마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뱀처럼 낮췄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이 알기를 바라나? 요즘 세상에 그게 알려지면 하야시다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자네 형이 하는 가업은, 조카들 혼삿길은 내가 입을 다물어주는 대가로. 자네는 여기 서명만 하면 돼. 간단한 거래 아닌가.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무서운 협박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협박은 제가 이미 스스로 내린 결론을 확인시켜줬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봉투를 카게야마 쪽으로 도로 밀었습니다. 차관님, 그건 협박이 안 됩니다. 뭐라고? 알려질 겁니다. 제 입으로 말할 거니까요. 국민 앞에서 제 이름과 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카게야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제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너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시겠지요. 하지만 차관님, 한 가지는 알아두십시오. 저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들, 그리고 방금의 이 대화까지. 32년 관료 생활이 제게 남긴 습관이 하나 있다면 기록이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를 지시한 것, 보고서를 관방에서 대신 쓴 것, 방금의 협박까지 전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묻으시려면 이것과 함께 묻으셔야 할 겁니다. 방을 나오는데 등 뒤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뜻밖의 봉투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국회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 참고인 출석 요구서. 신청자는 오니씨 의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글 찬양 행사에 참석한 문제 관료를 국민 앞에서 문책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를 공개 처형대에 세울 생각이었던 겁니다. 출석 요구서를 든 제 손이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고 말았습니다. 오니씨 의원은 몰랐던 겁니다. 자신이 지금 제게 전 국민 생중계라는 무대를 깔아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야기는 처음에 그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국회 중의원 회의장, 기자 100여 명, 생중계 카메라, 그리고 참고인석에 저. 질의는 예정대로 오니씨의 호통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야시다 참고인, 당신은 국비로 서울에 가서 한글 찬양 세미나에 앉아 있었소. 문부성 관료로서 부끄럽지도 않소. 국민 앞에 해명하시오.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간 서류 봉투에서 8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해명이 아니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어 디지털 개혁 검토회의 진짜 조사 보고서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이 인쇄되어 있던 문서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의 카게야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야시다. 당장 그만두게. 마이크 꺼. 경위 2명이 다가왔지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참고인의 발언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15분 동안 전부 말했습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던 출장 명령, 그리고 서울에서 제가 본 것들. 같은 문장을 치는데 3배가 걸리던 제 손가락, 변환 횟수 0회라는 숫자, 87살의 손주에게 문자를 보내던 시장 할머니와 89의 문자를 포기하신 제 어머니, 1만 1천 대 300이라는 소리의 격차, 그리고 원래는 28글자였다는 것, 우리가 적지 못하는 소리들을 적던 내 글자가 봉인되어 있다는 것까지. 회의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 쓰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문수 씨의 편지 봉투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웃 나라를 지배하던 시절, 그 땅의 학자 33명이 자기 나라 말로 사전을 만들다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2분은 감옥에서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목숨으로 지키던 원고 2만 6천여 장을 압수해 간 행정 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문서의 결재란에 찍힌 도장의 이름은 하야시다 세이지로. 제 할아버지입니다. 플래시가 폭주처럼 터졌습니다. 오니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빼앗으려 했던 그 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가 금지해도 부엌에서 살아남고 제국이 지우려 해도 감옥에서 살아남아서 오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문맹을 없앤 이들에게 주는 상에 그 글자를 만든 임금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지우러 갔던 남자는 70 노인이 되어 돋보기를 쓰고 몰래 그 글자를 배웠습니다. 제자의 편지 한 통을 읽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회의장에는 숨소리조차 없었습니다. 580여 년 전 이웃 나라에는 백성이 가엾어서 글자를 만든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가엾게 여긴다고 임금이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임금이 준 글자를 500년 동안 목숨으로 지켰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종대왕이 없었습니다. 그 뒤의 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발언 영상은 30분 만에 조회수 400만을 넘었고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같은 문장이 실렸습니다. 녹음이 공개되면서 카게야마는 보고서 조작과 협박 사실이 드러나 경질됐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가 남긴 말은 이것뿐이었죠. 나는 나라의 체면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저를 문책하겠다던 오니씨 의원은 그날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어르신들의 항해 전화가 사무실에 빗발쳤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검토회는 새로 꾸려졌고
진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저는 징계 대신 조사 계속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론이 저를 지켜준 겁니다. 그리고 스기모토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켄지, 이제 눈을 떴구나. 석 달 뒤, 저는 다시 서울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사가 아니라 배우러 간 것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백강현 위원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백강현 위원이 수소문에 찾아주신 강문수 씨의 소녀였습니다. 할아버지를 꼭 닮은 눈매에 초등학교 국어 교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서툰 한글로 쓴 답장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그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강문수 선생님께 할아버지를 대신해 답장을 씁니다. 편지는 잘 도착했습니다. 80년이 걸렸지만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읽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글자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켰고 이제 우리는 배웁니다. 강문수 씨의 소녀는 편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분은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그러셨대요. 그 편지가 바다를 건넜을까, 읽혔을까. 오늘에서야 답장이 왔네요. 백강현 위원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야시다 선생, 지하 수장고에서 물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글자를 뺏어 온 사람인지 배우러 온 사람인지 이제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동상 위에 임금은 책을 펼쳐든 채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나라의 관료가 아니라 글자를 배우는 한 사람의 학생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문자를 32년 다룬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 일을 겪고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문자는 칼로도, 법으로도, 세월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글자는 사람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만주족은 천하를 쥐고도 제 글자를 버려 사라졌고, 유대인은 2000년을 떠돌고도 제 글자를 지켜 남았습니다.